지난 여름 폭염으로 닭이 집단 폐사한 여파로 달걀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빵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대학생 신분으로 입국했을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전염병인 볼거리가 전국 곳곳에서 확산되면서 환자가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많이 감염되고 있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뱃값이 9,000원이 되면 금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은 8,000원 선, 고소득층은 10,000원이 넘어야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습니다. 숭례문의 단청 작업을 맡았던 단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단청장은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32개 나라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일찍 본선행을 확정한 우리나라에 이어서 포르투갈이 본선행 티켓을 잡았고 탈락 위기에 몰렸던 프랑스도 극적으로 합류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형차만 골라 450차례나 차 안에 금품을 훔쳐온 20대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가위로 순식간에 차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진 과열로 인한 이 나머지 배기통이나 엔진 쪽에 기름때들이 착화돼서 차량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히터를 켜기 위해 공회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왜 차량 화재로 이어지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외제 패딩 재킷이 30% 싼 가격에 마트에서 팔리면서 독점 수입 제품에 대한 가격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점 수입업자와 경쟁하는 병행 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우유값이 인상되면서 각종 유제품이 따라 올랐었는데요. 이번엔 달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 달걀. 하지만 최근 한 판에 6,000원, 1년 사이 50% 이상 가격이 오르면서 주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남부 지역 폭염으로 200만 마리의 닭이 폐사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계란 가격은 당분간 이 상태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달걀과 우유 등 기본 식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른 식료품 가격의 동반 상승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흰우유가 10% 오른 것을 시작으로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잇따라 올랐습니다. 몇 가지만 사서 한 8만 원 정도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6만 원에서 7만 원대였는데 거의 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정부가 밝힌 상반기 실질 물가 상승률은 1%대. 하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미 5%를 넘으면서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높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고령층의 소비 성향 저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소비가 아주 크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료품 지출까지 줄이는 내핍 상황에서 장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내일 정식 임명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기한인 20일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부는 여야 대립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부는 기한을 오늘까지로 해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두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명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새 정부에 손발을 꽁꽁 묶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법안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복지부와 검찰처장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공식 임명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지난 89년 방북했을 때 김일성을 아버지로 불렀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적 없다며 소송을 냈는데 졌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가 뭔지 전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 허가 없이 미입국한 민주당 임수경 의원. 지난해 임 의원은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에게 변절자, 근본도 없는 탈북자라 비하하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은 임 의원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을 아버지로 불렀다면서 임 의원의 이념적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사실이 아닌 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임 의원의 방북 행적을 다룬 것이고 김일성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임 의원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탈북자 단체들은 당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아버지라 불렀다는 보도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수경이가 그때 당시 김일성이를 아버지로 불러온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아나운서를 통해서 저희가 수십 번 들은 거죠.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적자 15명을 경찰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전교조 교사도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해킹 단체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했다며 지난 4월부터 회원 2만여 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자 15명가량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반국가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남한 종북 세력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원을 통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고 전교조는 공안정국의 희생양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대남 공작부서의 유신회기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 퇴진 운동과 야권연대 강화 등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을 확대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흔히 볼거리라 부르는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어서 학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볼거리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이 때문에 볼거리가 낫지 않은 학생 3명은 격리된 채 수능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았고 조금씩 있긴 있는데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볼거리는 귀밑 침샘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발생하는데 감염되면 귀밑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볼거리에 감염된 환자는 13,000여 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의 2.5배에 달합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는 고등학생 330여 명이 감염되는 등 청소년들에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백신의 면역률은 80% 수준, 10명 중 2명은 백신을 맞아도 볼거리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한 데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더 빠르게 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방접종을 잘 맞은 사람한테서도 유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파악을 하려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은 계속 잘 맞아야 되고, 볼거리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금연, 결심하셨다가도 담배 쉽게 끊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값이 9,000원가량으로 오르면 금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흡연자들은 담배값이 얼마나 오르면 금연을 고려할까? 7,500원이나 7,000원이 되면은 정서적으로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유럽 같이 한 10,000원 정도 되면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흡연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과 소득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할 때 담배값이 9,065원이 되면 금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담배값의 4배 수준입니다. 소득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하위 25%는 8,100원 선에서 금연 의사를 보인 반면 상위 25%는 10,000원이 넘어야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금연 구역을 늘리는 정책과 더불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함께해야 흡연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격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배 가격 정책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주류 가격의 인상액을 묻는 질문에는 맥주는 한 캔당 최대 99원, 소주는 한 병당 83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국민은행 도쿄 지점의 비자금 관련 소식입니다. MBC 취재 결과 비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 상품권 어떤 사람들에게 돌린 걸까요? 강민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비자금 일부가 백화점 상품권으로 세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전 도쿄 지점장 이모 씨의 부인이 비자금으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2천여만 원어치나 사들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정부 기관과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백화점이 아니라 상품권 거래소를 통해 사들여 사용처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자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모 전 지점장 3억여 원, 김모 전 부지점장 21억여 원에다 도쿄 지점을 거쳐간 다른 간부들도 수억 원씩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전체 비자금 규모가 3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비자금은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부인과 친인척 명의 차명 계좌를 통해 국내로 유입됐고 일부는 특정인의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닐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숭례문 단청 작업 때 화학안료를 테스트도 안 해보고 사용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단청을 훼손시킬 수 있는 코팅용 유독나무 기름 역시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종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숭례문 단청 위에는 일종의 코팅 목적으로 동유, 즉 유독나무 기름을 발랐습니다. 애초 시방서에는 들기름을 쓰라고 돼 있지만 전통 기법을 고집하다 보니 보통 합성수지와 섞어 쓰는 들기름 대신 동유를 쓴 겁니다. 하지만 동유는 단청에 칠해진 적이 없습니다. 건 50년째가 됐는데 동유로다 어디 했다 하는 소리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작성한 동유 실험 보고서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동유를 발랐을 때 안료가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알고도 쓴 동유는 현재 숭례문 단청 훼손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악의 농도가 약한데 위에다가 기름까지 발라놓으니까 이렇게 마르면 마를수록 잡아들고 일어나는 거죠. 숭례문이 실험 대상처럼 돼버린 셈인데 더 큰 문제는 지금으로선 보수를 하든 재복원을 하든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화학안료를 하기도 그렇고 일본산 수입을 해서 악락의 원인도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이미 끊긴 전통의 맥, 아쉬울 때만 전통을 찾는 현실 앞에서 615년 된 국보 1호는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숭례문 단청 복원을 책임진 게 무형문화재 홍창원 단청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숭례문 단청 작업을 총지휘한 홍창원 단청장.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는 단청장으로 2009년 2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홍 단청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복원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데 홍 단청장이 전북의 한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줘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 단청장이 지난 7월 이 건설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집에서 재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월급은 줘야죠. 홍 단청장은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준 적이 없다며 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체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가 10여 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오늘도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 가전제품들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매장 전면에 김치 냉장고가 진열됐습니다.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져 직접 김장하는 가정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판매가 50% 늘었습니다.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생적이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직접 담궈 먹는 게. 가전사들도 더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만드는 첨단 공법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적극적인 판매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용량도 점점 커져 대형 제품이 인기입니다. 처음 김치냉장고가 나왔던 시점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치냉장고 교체하시는 시기라서. 세균보다 작은 미세물 입자로 습도를 유지하는 에어워셔는 지난해보다 5만 대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세정제 때문에 또 많은 사고도 일어나고 가습기를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공기청정기랑 가습이 같이 되는 겸용으로 쓰는 에어워셔를. 환기도 쉽지 않은 겨울철, 두꺼운 이불 먼지를 빼내는 침구 청소기도 올겨울 인기 가전. 1kg대 가벼운 디자인으로 노인이나 여성들도 간편하게 사용합니다. 보온이나 가열 같은 기능성 중심 제품에서 최근에는 헬스케어 제품의 어떤 그 미세한 기술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따뜻함과 건강함을 내세운 가전제품의 판매 증가에 업계는 추운 겨울을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윤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부작용 환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게 될지 라윤숙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훈이의 온몸이 뻣뻣하게 붓기 시작합니다. 경기예요. 하루에도 두세 차례 매일 나타나는 이 증상은 15년 전인 생후 7개월,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DTP 접종을 맞은 직후 시작됐습니다. 증상이 일어난 직후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240여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작 발병 10년 만에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나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접종 후 5년 이내에 일어난 일만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도중에 얘가 향후 5년 있다, 10년 있다 장애가 올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을 해서 미리 장애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민사소송을 냈지만 세계적으로 DTP 접종으로 간질이 발병했다는 보고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에 낸 행정소송 2심에서는 예방접종이 병을 직접 유발한 건 아니라도 질병이 일어날 만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백신이 질병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3,8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32개 나라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혼자서 3골을 몰아넣은 호날두가 포르투갈을 살려냈고 탈락 위기였던 프랑스도 극적으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정규목 기자입니다. 두 나라의 마지막 대결은 호날두와 이브라이모비치 두 스타의 대결이었습니다. 호날두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는 헤딩으로 한 골,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넣어 역전시켰습니다. 하지만 6분 뒤 호날두는 탁월한 스피드와 결정력으로 동점을 만든 뒤 불과 2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조국 포르투갈을 본선에 올렸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는 혼자 2골을 넣고도 월드컵을 집에서 보게 됐습니다. Quando marquei o terceiro gol, eu já estava plenamente convencido que já estávamos qualificados, já estávamos no Mundial. E esse foi um momento. 1차전 0대2 패배로 절망적이던 프랑스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벤제마의 행운의 골과 상대 자책골을 더해 우크라이나를 3대 0으로 꺾고 간신히 본선에 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와 그리스, 가나와 알제리, 그리고 멕시코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에서 요르단의 5대 0 대승을 거둔 우루과이도 확정적이어서 32개 나라가 사실상 다 정해졌습니다. 조추첨은 다음 달 7일입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도난경보 장치가 허술한 경차와 소형차 450여 대를 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가위 하나로 순식간에 차문을 열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경차 옆으로 다가갑니다. 키박스에 무언가를 넣는가 싶더니 차문을 열고 카드와 소지품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문을 열고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여 초. 경찰은 전국 50여 개 도시를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6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 동안 가위를 이용해 450여 차례나 차문을 열어 142대에서 1억 3천여만치의 금품을 털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나왔어요. 경찰이 재현하는데요. 주요 범행 대상은 1300cc 이하급 소형차와 경차였습니다. 차에 카드 하나 놔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썼더라고요. 방범 도난 장치는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요? 그건 안 돼 있었어요. 또 보조키가 있는 차량 5대는 직접 타고 다니며 범행에 이용했고 경찰을 피하기 위해 새벽에만 국도를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이 씨를 구속하는 한편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훔친 이유가 황당합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한 손에 가방을 든 남성이 주택가를 서성이더니 어디론가 들어갔다가 잠시 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화면 속의 남성은 49살 주모 씨. 가방에 있던 절단기로 방범 창살을 자르고 빈집에 몰래 들어가 14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주 씨가 턴 곳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호감을 갖게 된 44살 김모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혼자 사는 김 씨가 무섭다며 동거하자고 할 것 같았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그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같이 사는 거를 또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 씨는 경기도 광명과 부천 등지에서도 방범창을 잘라 침입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귀금속도 선물하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도둑이 들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주 씨의 모습이 CCTV에 담기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절도 등의 혐의로 15년간 복역했던 주 씨는 결국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날이 추울 때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 겨울에 차량 화재가 유독 많은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뉴스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마을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고 달리던 자동차에서도 불길이 치솟습니다. 정차 중 혹은 주행 중에 난데없이 불이 나는 차량 화재. 이 가운데 40%는 겨울철에 일어납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주차장. 서 있던 차에서 불이 나면서 주변에 있던 차까지 7대가 탔습니다. 처음 불이 난 승용차에는 20대 남성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잠을 자다 잠결에 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이 과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주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시동을 걸어놓고 히터까지 켠 차량이 많습니다. 추우니까 어쩔 수 없고 또 타시는 분도 또 따뜻해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이럴 경우 화재 위험이 증가합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히터를 켜고 엔진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20초 만에 엔진 온도가 측정 가능치인 150도까지 치솟으며 엔진 주위는 온통 시뻘건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속 페달까지 밟는 경우를 가정해 벽돌로 페달을 눌러봤습니다. 불과 3분도 안 돼 엔진이 연기에 휩싸이며 불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차가 공회전할 때에는 바깥 공기가 차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 엔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히터를 오래 켜놓으면 엔진을 식히기는 더 어렵습니다. 만일 가속 페달까지 밟으면 차에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차량 화재 원인이 공회전과 히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모습인데요. 이 차는 공회전 상태도 아니었는데 왜 불이 났을까요? 차량 화재를 일으키는 다른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 중에 불이 난 이 고급 외제차의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기관에 기름때가 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름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엔진 주변에 기름때를 묻히고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차량 및 배기관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엔진은 물론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배기가스들이 배기통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기름때 이런 것들에게 착화돼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낡은 전기 배선도 문제입니다. 지난 4일 대구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 소방당국은 전기 배선이 낡아 벗겨져 합선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엔진룸에 있는 전선 피복을 벗겨내고 전기선을 서로 맞대봤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일더니 엔진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전선이 딱딱해져 피복이 벗겨지기 쉬운 데다 공기까지 건조해 전선 합선이 자주 일어납니다. 결국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차 엔진 주변에 기름때가 끼었는지 전선 피복이 벗겨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동액이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 계기판 엔진 온도가 붉은색을 가리키면 곧바로 시동을 꺼야 하고 오래 달려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선 마른 낙엽 위에 주차해서도 안 됩니다. 엔진의 온도라든지 배기 쪽의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주차를 할 때 가을철 바닥에 있는 낙엽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검만 잘해도 차량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운전자는 전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200명 이상이 차량 화재로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손가락 터치로 움직이죠? 하지만 이젠 액정 화면만이 아닙니다. 물이나 종이, 벽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화하는 터치 기술,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영상. 손가락으로 물에 비친 영상을 확대하고 돌리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방으로 물이 튀는 효과까지 더해 다채로운 영상이 손끝에서 펼쳐집니다. 이젠 종이도 스마트폰 화면처럼 터치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인쇄물 사진을 오려 복사하고 제목을 클릭해 추가 정보를 불러옵니다. 터치 센서가 있는 액정 화면에서만 가능했던 손가락 터치는 이젠 물이든 종이든 벽이든 영상을 띄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가능할 전망입니다.
터치 센서가 없어도 손가락의 공간 위치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画像処理で保管することで、高精度な位置とか3次元の位置を計算しています。 터치 화면을 투명한 재질로 만드는 기술도 국내외에서 개발 중입니다.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어서 관공서 창구의 문턱이 사라지고 직장 내 협업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공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함께 교감하는 손가락 터치 기술. 화공에 영상을 띄워 손으로 조작하는 공상영화 같은 일도 머지않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우리 몸에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대표적 병이 암과 혈우병인데요. 문제되는 부분을 잘라서 교정하면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데 문제는 유전자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이른바 유전자 가위인데요. 실제 가위는 아니고 효소의 일종인데 원하는 유전자 부위만 정교하게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의 면역세포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면역세포 표면에 달린 CCR5라는 유전자가 문을 열어줍니다. 이 유전자를 잘라내면 에이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정확히 잘라주는 유전자 가위가 개발됐습니다. 새 유전자 가위의 핵심은 유도 장치와 절단 장치. 서울대와 연세대 연구진은 RNA를 이용해 목표 유전자를 찾은 뒤 Cas9 효소로 잘라냈습니다. 사람 세포와 동물 실험 결과 한 번의 부작용도 없이 원하는 유전자만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하는 유전자에만 작용하고 원치 않는 유전자는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진보된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난치병인 혈우병에 뒤집힌 유전자도 양끝을 잘라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고 암과 유전병을 일으키는 악성 유전자는 직접 파괴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전자 치료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전 정보를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편집해 각종 난치병과 불치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도쿄에서 모터쇼가 열렸는데 몇 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 상승세인 일본 자동차 업계가 부활을 선언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명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43회째를 맞은 도쿄 모터쇼. 올해도 12개 나라 177개 회사가 저마다의 대표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인 운전이 화두로 떠오르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楽しくなければ車じゃない。そんな思いを込めて新型車の開発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 GM 등 미국의 대표사들의 불참으로 규모는 작아졌지만 일본 차량의 첫 출시를 늘리는 등 일본차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며칠 전 무인차에 직접 시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동차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さすが日本の技術は世界一だなということを体で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아베노믹스, 즉 N저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올 9월까지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많게는 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출 증가가 눈부신 실적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지며 업계 전체로 약 10조 원 이상 N저의 덕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자동차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제조업 일본이 부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말고도 해외 여러 곳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가 효율성이 높을까요? 옥민석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중국형 아반떼 랑둥과 산타페 등 4-5개 차종이 동시에 생산되는 중국 베이징 3공장.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신문, 잡지를 들여다보기도 하는 국내 공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8시간으로 울산 공장이 30.5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 가지 차종, 그다음에 생산 수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유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조직인 공회는 회사의 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료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격려합니다. 국내 인건비의 3분의 1에 불과한 체코 노쇼비체 공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베이징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체코 공장은 협력업체를 합쳐 2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체코 전체 GNP의 2%를 성장시켰습니다. Si vážíme, že se automobilka Hyundai rozhodla investovat právě v našem kraji. I naše vláda to ocenila oceněním nejlepší investor. 반면에 현대차 울산 공장은 10년째 고용 규모와 생산량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민석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뒷돈 주는 관행 여전했습니다. 약 팔려고 현금은 물론 명품 지갑에 골프채, 심지어 원룸까지 리베이트로 뿌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소화제인 부채표 가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돌린 이른바 명품 지갑 사진입니다. 의사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주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원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까지 대신 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병원장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홈시어터와 200만 원대 골프채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이나 주유권을 건네기도 했고 해외학회 참석비 명목으로 돈을 쥐어진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매우 까다롭다거나 돈에 따라 처방량이 많아질 수 있는 성향 등 개별 의사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동화약품이 뒷돈을 저감해 올린 13개 의약품 매출은 890억 원. 이 가운데 20%가 리베이트로 뿌려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산했습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뒷돈을 받은 병의원 40곳 명단도 보건복지부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흔히 기존 기업의 역할만 기대하기 쉬운데요. 신규 창업 또한 일자리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 척박하기 짝이 없죠. 무엇이 필요한지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소염물이 끓는 탄알루미늄 가공업체. 창틀 같은 폐건자재로 순도 높은 가공재를 뽑는 특허 기술로 올해 예상 매출은 1,000억 원. 40명인 직원도 내년엔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2번이나 실패를 경험한 업체 대표는 우리나라가 창업자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여신을 얻을 때 대부분이 이제 사업성을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어떤 담보 여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신규 창업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연간 130만 명. 반면 기존 기업에서는 매년 일자리 94만 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보고 6조 원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창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교육을 위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 투자금 지원은 물론 실제 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면서 1기 졸업생 200명이 1년간 매출 650억 원, 일자리 77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울 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창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한 번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우수 인력이 창업에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창업을 위한 길잡이 교육 투자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국회에선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핵무장 문제,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변 원자로도 현재 시험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라늄으로 된 그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 대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의 교훈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 전쟁의 연장이었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또 민주당은 군사이버 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활동을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몰 역사적인 발언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지도자들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패딩이 시중 가격보다 30% 싸게 마트에 등장했습니다. 독점 판매권 없이 수입한 이른바 병행 수입 제품인데요. 수입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해외 유명 패딩 재킷의 한정 판매 행사가 열린 대형마트. 78번 고객님 안 계세요? 78번. 100만 원 가까운 고가지만 공식 대리점보다 30% 싼 가격에 오늘 준비됐던 550벌이 오전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거든요. 판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입된 이른바 병행 수입품이어서 줄어든 유통비용만큼 가격을 낮춘 겁니다. 같은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다면 소비자한테는 그건 뭐 유리한 건 당연하니까요. 최근에 수입되지 않는 트렌드 제품까지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자 시장의 인기를 확인한 업체들이 공식 진출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말쯤 이곳에 이케아의 첫 공식 매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병행 수입은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공식 수입업자들의 견제는 큰 걸림돌입니다. 병행 수입을 진행하는 상품조차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아예 수입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품이 일부 고가 사치품에 한정돼 있고 짝퉁 상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마오쩌둥의 탄생 120주년인 올해 중국은 공산당의 발자취를 느끼는 홍색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대경 특파원이 마오쩌둥 숭배 열풍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마오쩌둥 고향집에 도착한 참배객들. 또다시 1시간 넘게 긴 줄을 서야 하지만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입니다. 동상이 서 있는 광장에서 참배객들은 천자를 아련할 때처럼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9번 절합니다. 배지와 라이터, 술잔까지 마오 주석의 얼굴을 새겼고 그가 좋아한 메뉴만 파는 식당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올해 약 6,600만 명의 관광객이 후난성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패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现在我们能活得这么幸福，然后中国发展得这么好，对于他的一些小小的过失什么的，我觉得我们应该持那种对他理解和宽容的态度。 시진핑 주석도 고향을 찾아 탄생 120주년을 성대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며 보시라의 낙마에 실망한 좌파 세력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커져가는 빈부격차가 과거 만인의 평등을 강조했던 마오쩌둥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그에 대한 숭배 열풍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난성 창사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운전을 도와주는 스마트 안경과 헬멧 등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정작 교통법규가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자 후방까지 살필 수 있는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합니다. 음성 명령으로 음악 감상과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없이 직접 눈앞에 화면을 띄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은 구글의 야심작 구글 글라스에도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글 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던 한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에겐 운전 중 TV 시청과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I got very shocked. I never heard that it was illegal in California before. 미국에선 오로지 GPS로 길 안내만 하는 내비게이션만 차 안에 둘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각 정보들이 현란하게 펼쳐지면 운전자들이 한눈 팔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안경과 헬멧, 나아가 입체감이 극대화된 3D 홀로그램 기술까지 운전 보조 장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which laws cover which devices. So in the future, we won't know which devices are acceptable. 신기술 개발을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콧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첨단 장비들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때이른 추위에 울산 태화강 대숲에는 수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몰려들어서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5만 마리 떼까마귀들의 비행쇼는 알고 보면 철저한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떼까마귀의 국내 최대 월동지인 울산 태화강 대숲. 떼까마귀가 펼치는 화려한 비행쇼가 시작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비행 궤도. 그 기세는 마치 몰아치는 해오리 같아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같은 천적이 감히 달려들지 못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뒤에야 군무를 멈추고 잠자리인 대숲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살이 있을 때에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는 곳을 포식자한테 알려주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올해는 추위가 일찍 시작된 탓에 몽고와 시베리아에 서식하던 떼까마귀가 경기도 철원 등을 거쳐 따뜻한 울산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처음 나타난 뒤 그 수는 벌써 5만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까마귀 떼는 이렇게 낮 시간에는 대나무 숲을 텅 비우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징계 까마귀의 화려한 비상은 내년 4월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정치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최근 정보원 첩자라고 주장하며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선교사 50살 김정욱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가족에 따르면 중국 단둥 등지에서 선교 사업을 해온 김 씨는 자신이 보살피던 북한 주민이 송환되자 생사 확인차 지난달 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평양에서 보위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측의 신원 확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받은 박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평가전에서 2대1로 패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패배했지만 원톱 김신욱의 재발견이라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작 5분 만에 원톱 김신욱의 발에서 골이 터질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6분 뒤 정성용 골키퍼의 실수로 동점을 허용했고 후반에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소득은 있었습니다. 순수 국내파 김신욱의 재발견으로 원톱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덜었습니다. 높이에 발까지 더한 플레이로 헤딩만 잘하는 반쪽 공격수라는 편견을 지웠습니다. 제가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많은 여러 부분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또 맞춤형 플레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숙제도 남았습니다. 또다시 약점을 노출하며 실점을 허용한 세트 플레이 수비.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 주전을 지켜온 골키퍼 정성용의 부진도 빠집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세밀한 플레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수비 능력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홍명보호는 지난 6월 출범 후 3승 3무 4패로 올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1월 브라질과 미국 전지훈련에서 멕시코 등 북중미 팀들과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월드컵 예선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일제히 평가전을 가졌는데요. 일본이 벨기에를 꺾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월드컵이 될 것 같은데요. 전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예선에서 러시아에 밀렸던 포르투갈도
1차전 패배로 절망적이던 프랑스도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32개국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열린 평가전에서는 일본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전반 15분 골키퍼와 수비수의 실수가 겹쳐 어이없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7분 가키타니의 헤딩골로 분위기를 추스린 뒤 후반 8분엔 훈다의 골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10분 뒤 하세베와 가키타니, 오카자키로 이어지는 기막힌 작품까지 선보였습니다.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긴 데 이어 피파 랭킹 5위 벨기에를 무너뜨리면서 일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3년 전 월드컵 정상에 올랐던 바로 그 경기장에서 스페인이 다시 기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서는 후반 11분 남아공의 결승골을 얻어맞고 누적 함대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독일은 메르테자커의 헤딩골 한 방으로 잉글랜드를 물리쳤습니다. 잉글랜드는 유효 슈팅 한 번 못 해본 채 나흘 사이에 웸블리에서 2연패로 주저앉았습니다. 개최국 브라질은 칠레에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이면 닷새째로 접어드는 추위에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보건기상지수에 따르면 내일 서울과 전국 대부분 지방의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음 또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춥고 건조하면 잘 발생하는 폐질환과 뇌졸중 위험성도 매우 높아질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온이나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엇비슷하게 춥겠습니다. 서울 경우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기온이 약간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영하권을 맴돌다가 모레 오후나 돼야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은 비교적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파주와 철원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은 올라가겠습니다. 남부지방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동해안과 경북 내륙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